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두 번째 주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스멀스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때일수록 뭔가 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찾아서 그래도 좀 시장을 대응할 만한 방법을 찾아가야겠죠. 네, 이럴 때는 또 우리 시장에 아이디어 넘치시는 분, 패널 분을 모셔서 또 다양한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에 함정남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멀지 않으셨습니까? 멀입니다. 제가 분당 지점이라서 네, 1시간 40분 가량.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속에 위치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네, 오시는데도 많이 걸으셨을 거고, 네, 그래도 운동을 시켜주는 좋은 그렇습니다. 경제사부입니다. 네, 오랜만에 잘 걷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 차장님 모셨는데 시장도 좀 활기차서 뭔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좀 시장이 좀 묵직합니다. 네.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9월장 들어오면서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8월이 워낙 불편했었고 무거웠었던 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9월은 전통 약세장이다라고 하는데 네. 8월이 좋았을 땐 9월은 여지없이 깨졌지만 8월이 안 좋았었을 땐 네. 사실은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9월 옵션 만기일 8월 첫날부터 시작됐었던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워낙 강했었고 유력할 정도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9월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내마녀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각오를 하되 그것이 지나갈수록 조금 순통은 트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이 전망이었는데 지금 시장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들이 만만치 않은 요인이다 보니 그렇죠. 유가와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만만치 않은 요인이다 보니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뷰로 고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매크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8월 달 좀 재미없었고 한번 붙어봐서 좀 될까 싶었는데 역시 통계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아직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독양을 봤을 때 매크로 얘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요즘 매크로가 뭐가 불안한 거죠? 자, 일단은 기본 시장은 유가예요. 유가로 말씀드린 것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처음에 유가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CPI 계속 올라갔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불편함이 지금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이 경기 지표가 좀 빠르게 둔화돼야 되는데 좀 느리게 둔화돼서 이게 침체가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수요단이 생각보다 견조한데? 라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이게 공격을 하는 건지 불편함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한 이야기를 해버리니 안 그래도 이쪽이 이제부터는 이제 CPI가 꺾이는 것이 좀 끈적해지는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우려했었던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에서 연준 의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연준 의장들의 줄 이은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금리를 한 번 더 올려도 미국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지들이 아니죠. 그분들 표현이시죠. 그렇죠. 그분들 표현으로는 죽겠는데.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임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금리를 올렸을 때 또 침체가 되지 않고 강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금리를 한정없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채 한도 협상을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부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감당해서 솔직히 이자로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자 갚으면서 그렇죠. 이자 갚으면서 그걸로 돈 찍어내서 이자 갚아 나가는 게 미국 이 구조인데 그것이 견뎌낼 수 없는 임계치가 제가 작년 올해 초에 봤었을 때 5.5다.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절대로 금리를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노이즈가 계속 자극이 될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거라 시장이 부러질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지만
일본의 고통도 무지막지하거든요. 일본도. 예. 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카드를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준 것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삐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국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줄여왔고 네. 미국 국채 보유했던 것을. 네. 그런데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린 것을 네. 일본이 형님 우리만 믿으십시오 해가지고 다 사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채권 박살났으니 일본 입장에서도 좀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일본의 경기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구조를 봤었을 때 네.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의 우려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미국이 이런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네. 자산 시장에서는 다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거 환수해 나갈 실제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일부씩 이런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저금리인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 돈을 빌려다가 고금리인 상품에다 투자했었던 자금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캐리 청산이죠. 그렇죠. 엔캐리 네. 청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또 하나의 수급 논리로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뒤로 나올 가장 아주 예의주시할 불편한 뉴스는 저는 지금의 중국의 뭐 리먼 사태 제2의 네. 리먼 사태 같은 이거보다 네. 저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더 불편한 이 뒤에 따를 수 있는 아주 불편한 매크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좀 모든 좀 촉각을 세워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의 채권 동향들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본의 채권 동향이라는 이런 부분은 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뭐 지금 당장 그것을 대피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대비한 전략은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 나온 변수들 안에서는 지수를 꺾일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그런데 투자 심리라는 것이 어디 그랬던가요? 네. 그러다가 주가 하락하다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깨지니까 네.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염두에 둔 채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아까 잠깐 또 유가도 불안하다 네. 한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유가도 한 87달러대 네. 네, WTI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또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또 90달러 100달러대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물가 압박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걸 봤을 때 차장님께서는 레벨업 하신다고 봅니까? 유가가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유가가 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기까지 온 이상 90달러 터치는 할 의지로 네. 보여지는데 네. 글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자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유가와 관련된 중동 국가들과의 미국과 네.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이것을 지금 내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네. 저는 미국 대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지수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을 앞두고 중동 국가들과 이 유가 문제를 민주당 공화당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90달러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염두에 둔 채 이제 미국이 비추기도 풀어낼 것이고 뭐 이것을 좀 잠재할 수 있는 뉴스들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대출 연장해 줬던 것이 만기가 이제 지금 돌아와 가지고 이제부터는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좀 꺾일 데이터들도 만만치 않게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은 염두에 두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만 그 이상은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제 솔직한 본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요즘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이제 조언을 많이 드릴 때 그러니까 9월달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을 줄이시라라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은 줄이는 아니고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조심은 하되 끌고 갈 종목들은 가자.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건가요? 9월은 좀 포트를 변경하는
이제 포트 이러한 변경. 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금도 일정 이제 특정 뉴스들이 뜰 때마다 현금 비중을 네. 좀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아직은 도망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 시장이 지금은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높아진 인플레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네. 우리 생활에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짜장면이 700원이었는데 네. 그때 700원에 한 그릇 사 먹었었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연세가 예예예. 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7,000원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짜장면이 다시 2,000원, 3,000원 되는 세상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폐 개혁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빵 터졌습니다. 예. 그렇죠. 화폐 개혁하면 이제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나중에 10,000원이 간다면 10,000원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우리가 온다면 최대 수에 갈 수 있는 자산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분이 그대로 녹아져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 네. 부동산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뭐 이런 불편한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대 네. 도망가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포트를 좀 재구성하는 이런 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재구성이라는 얘기는 집중할 건 집중하고 현금은 놔두고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보니까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또 중국 얘기입니다. 네. 중국 요즘에 보면은 뭐 컨트리 가든 이후로 여러 가지 부진한 얘기들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뭐 IMF와 비슷한 우리나라 겪었던 이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갈까요? 충분히 불편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사드가 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드가 약이 되었다. 네. 예.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중국 시장 비중이 컸었고 거기에 확장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사드 때문에 완전히 철수해서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점유율이 1%가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네. 이것이 사실 현대차,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의 핵심적인 기둥의 역할을 할 때 그 당시에 철수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약이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박살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이 갖고 있는 중국의 위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좀 희망의 목소리가 섞인 뷰라는 것을 전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들 아시는데 중국 망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헝다가 터졌을 때부터 이미 중국 정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모를 리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부양책을 썼었을 때 지방 정부가 이렇게 5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가 정부에게 정부 돈을 갖다 쓰는 거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장률을 높여야 되니까 서로 누가 더 돈을 많이 갖다 쓰느냐 전쟁이었어요. 그 안에서 비리와 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서 헝다그룹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지방 정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장이죠. 그 집을 털었더니 금괴가 60조어치 나왔다는 기사가 60조요? 60조였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게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 지역만 갖다 쓰는데 이 안에서 다 건설이었으니 부패와 비리가 너무 심해서 대놓고 헝다그룹을 본보기로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너희들 정신 차려 관료도 정신 차려서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없었죠. 지금 부동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모를 리 없어요. 지금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임계치까지 지금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민간 지방 건설 디벨로퍼 회사들을 이제 국유화시켜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적어도 단속과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진정한 목적. 즉 미국판 SBB 사태라고 봅니다. 미국판 리만 사태가 아니라 미국판 SBB 사태가 터졌을 때 중소은행들이 이제 대형은행과 흡사병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국유화된 디벨로퍼 회사들은 주가가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이것을 국유화하는 과정 이후에 중국은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죠. 너네 중국 증시가 빠지니까 네. 순매도 하지 마. 전화 한 통 걸면.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매니저시면 매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이민 갈래요. 저는 제 간으로는 네. 그 전화 받고 한 주도 저는 못 팔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규제 완화책은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는 먹히진 않고 있어요. 네. 국유화된 이후에 중국이 맘먹으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자율주행을 가장 선구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중국이라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금 뭐 논의 얘기겠지만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이 5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게 보험이 문제잖아요. 보험 법제 그렇죠. 저희. 법. 이걸 네. 법제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자율주행이 가다가 보행자나 네. 운전자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아유 깜짝이야. 예.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율주행은 핸들을 꺾어서 운전자를 죽여야 되냐 네. 치고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난제 문제들이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나라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뭘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음.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중국은 지금의 상황,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국유화시키고 오히려 여기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중국은 버티기 전략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버티기 전략을 한 이후에 뭘 버티는 거냐? 네.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요? 그렇죠. 네.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 이거 우리나라 시장도 이상해지고 이거 모든 이거를 다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당했죠 저희가 한번. 네.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지 간에 네. IRA법을 바로 선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대통령이 트럼프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그런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상황들에 대한 또 한 단계 앞을 보시네요 우리 차장님께서는. 네. 뭐 사실 앞도 아니에요. 내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것을 주가의 종목 그래서 이걸 포트를 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까지 돼 있는 거 우리 충분히 돈 풀 여력도 있어. 그러면 사실 중국 지금 계속 금리하면서 돈을 풀었지만 코로나 때 미국이 푼 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일본이 주구장창 풀어놓은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중국도 아직도 여러 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은 버티기 모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태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중국 상해 증시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은 그렇습니다. 버티기 모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 이거를 그림을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중국 망한다, 미국도 경기 침체다, 뭐 난리를 피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턴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턴에서 이제 경기 지수 자체로 G20 국가를 합치게 되면은 100.03. 한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이 흐름들과 증시와의 상관관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시기에 불편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2008년 금융위기 때 고통을 겪고 증시가 확 좋아진 이후에 2011년도 12년도에 신용강등과 유럽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것을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증시는 대상승의 구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반영이 안 된 뉴스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 데이터는 믿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불편한 악재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불편한 이슈들은 있지만 저것이 어떤 이유냐면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확 휘청였다가 팬데믹이죠. 돈을 확 풀었다가 유동성 랠리가 왔다가 그다음에 이 유동성이 실제 시장에 침투해서 경기로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것의 과정을 겪고 있어서 이것이 진짜로 반영된 시기에는 주가는 이미 저 위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네. 막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예, 앞을 내다보시면서 보시는 우리 차장님, 네, 멋지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매크로 관련된 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차장님께서 그래도 나는 자신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그 섹터 중심으로 섹터와 종목 얘기 네. 한번 좀 더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잠깐 얘기하신 쪽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반도체 특집으로 가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적인 걸로 봐서 그러면 반도체의 중심은 뭐 일단 삼성전자가 있겠죠. 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구만전자. 네. 돌파합니까? 구만전자 갖고 계실 거면은 네. 삼성전자 보지 마세요. 저는 와우. 구만전자를 목표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서 물리자.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네. 지금은 삼성전자를 도망갈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네. 네. 라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거 좋은데요? 네. 네. 첫 번째, 네. 삼성전자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좋아요. 근데 네. 시간은 오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 장대 양봉은 와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엔비디아 수주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 수주에 대해서 저렇게 반영을 주가가 시킨다라는 건 삼성전자는 뭐 작은 호재에 저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아요. 저것은 그리고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는 언제나 그래요. 주가 변곡점일 때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거기서 기간 조정을 주었다가 거기서 1차 랠리 상승이 한번 오고 그 이후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2차 랠리를 만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못 샀던 삼성전자가 왜 오르는지를 마지막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꼭지에서 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의미 있는 변곡점에 수급 시그널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만들고 그 진폭은 기관과 개인이 만들어낼 때 지금의 자리는 의미를 갖고 지켜봐야 된다. 거기에는 엔비디아 수주가 있었죠. 지금 그런데 왜 빠져?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양산 결과 발표를 9월 중에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월 중에 양산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 좀 지연될 거야 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 기대가 저는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다라고 보고 지금은 그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매수해놓고 기다려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수주를 주었다라는 것은 TSMC 하나만으로 물량이 달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과 관련된 호재 뉴스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 이 메모리 업황이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 재고 지수를 보면 5월에 정점을 찍고 유의미하게 팍팍팍 줄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부터 5월이 이제 재고 꼭지다라고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약간은 줄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발표했었던 감산 발표가 지금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4분기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계적적 성수기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5월에 반도체 재고의 정점을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가 DDR5로 전환하게 됐었을 때 가동률 비중을 바꾸면서 자연 감산 효과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 실적은 오히려 변하지 않으면서 이 HBM3로 가동률을 크게 확대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메모리 재고는 자연 감산 효과가 또 나오게 된다라고 저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동률을 지금 HBM3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대한 채산성에는 악재를 끼치지 않으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자연 감산 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계절적 성수기의 4분기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실제 데이터도 5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고 하니 네. 지금은 의미를 충분히 속도 면에서는 뭐 사실 이것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닥론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그 HBM3 반도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도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그거 칩 비중 그렇게 크지 않아. 네. 지금 뭐 7%, 5% 이렇게 정도 차지가 되는데 네. 그나마 그 정도 차지하는 것도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네. 싸니까 이것이 커 보이는 거지.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네. 이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논리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중이 낮은 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평가절하한다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 이것의 대전제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야 비중이 낮아진다는 뜻이니 네. 삼성전자 주가에 악재로 반영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반영을 잡았을 때 외국인이 이만큼 샀으면 네. 그냥 믿어 주자고요. 예. 세 번째는 네. 미중 갈등 속에 TSMC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 거죠. 예. 여기에는 상당한 음모론과 저만의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정남이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지 네. 이것을 막 와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산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보시면서.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제 판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워린 버핏은 올해 초였나요? 네. TSMC 지분을 전량 매도했죠. 정리했습니다. 예. 네. 네. 왜 팔았을까요? 중국의 일본의 종합상사 하려고요. 네, 맞죠. 그래서 열심히 샀죠. 예. 그런데 네. 그 돈이 없어서 그걸 팔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들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간 거 보고 중국도 대만에 무력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TSMC는 중국 기업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의 정치학자들 이야기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10년 내에 제 의견이 아닙니다. 10년 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100%가 나왔어요. 10명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꼭 무력 침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만이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정당이 지금은 친미 정당이지만 그렇죠. 친중 정당으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거 뉴스 찾아보면 막 중국의 굉장히 다양한 코스를 뭐 약치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약도 치고 양도 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TSMC의 대항마를 키워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타, 애플 뭐 이런 데서 계속 수주를 줘야 되는데 TSMC 독점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수주 내는 거 TSMC 독점이잖아요. TSMC가 뭐 하고 있냐면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20% 30%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TSMC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좀 신기해요. 네. 배불러서 튕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단가를 올리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불편한데 나중에 중국화될 수도 있고 거기에 독점 기업이 위치해 있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꼭 TSMC가 중국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 음모론적인 확대 해석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TSMC의 대항마가 필요하니 삼성을 키울 필요가 있고 삼성만 키우자니 미국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죠. 그러니 뭘 하나요?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의 핵심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것과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요. 지금의 달러의 패권은 유가가 쥐고 있죠. 이번에 돈푼 걸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은 썩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풀었으니 달러가 휘조각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달러의 자리를 지켜주는 역할은 유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를 반도체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점점 좀 친환경으로 가게 될 때 유가의 지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패권을 미국은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 아직은 안 되니 TSMC의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를 키우되 너 이거 같이 가야 되겠어. 너가 혼자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것이 한미일 동맹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호재는 1차는 엔비디아 호재다.
메모리 업황 턴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올해 중에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에 대해서 네. 어떠한 긍정적인 이유가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네. 이거는 진짜 뉴스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핑계를 대면서 삼성전자에게 밸류에이션을 늘 10배를 주었고요. 네. TSMC는 16, 17배에서 많을 땐 20배 주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밸류를 다시 기준선을 다시 측정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네. 3나노 파운드리와 한미일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도망갈 자리가 모든 것을 봤었을 때 네.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시장에 지금 매크로 이벤트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는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방어주다. 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무슨 이슈들이 다 일어나서 매크로가 나면 결국 환율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과거처럼 환율이 올라간다고 삼성전자가 막 수익이 막 좋아지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달러로 판매된 것을 원화로 우리는 실적을 발표해서 우리는 반영시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틀림없이 환율이 올라간 것에 수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는 역전이 현금 자산이 대한민국 1등으로 많은 그렇죠.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현금의 가치에 그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뭐 굴렸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도 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럴 일은 없겠지만 네.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웅장하고 빅픽처를 그려주셨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SK하이닉스도 그런 비슷한 지위를 따라갈까요? SK하이닉스는 사실 작년만 해도 저는 안 좋게 봤었어요. 별로 안 좋게 보셨다. 예. 이 HBM이 죽은 자식을 살려놓은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 흡수합병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작년에 실적 보시면 알 거예요.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이게 그 당시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느낌마저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이제 HBM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지금은 기업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고 돈이 없다 보니 우리 돈 갖다 써. 그래서 너 이거 반도체 만들어줘라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참 SK하이닉스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호재 논리에는 SK하이닉스가 반영될 때 일부만 반영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만 갖고 있지는 말자. 삼성전자와 함께 가져가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나의 취향상 비중을 조절하셔야 될 때 저는 제 고객분들의 성향이 삼성전자 성향이세요. 그래서 저는 포트를 나눈다면 7대3으로 삼성전자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 중에 만약에 TSMC의 대항마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이닉스의 밸류를 주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TSMC가 죽어야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삼성전자에게도 줄 수 있다면 이라는 또 하나의 기대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산다. 또 밸류를 제대로 반영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소부장 쪽은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의 밸류업이 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저희 소부장들도 다 저평가예요. 동적으로 맞습니다. 글로벌 대비 다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도 하나 변화가 될 충분한 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로 후공정단에서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속도로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외로 빼겠습니다. 이미 말은 오른 종목, SK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다 논외로 빼두겠고요. 지금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메모리 업황이 턴한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전통 소부장 그동안 너무 못 갔던 종목들이 전공정 쪽, 전공정과 소재도 거의 못 갔어요. ICC만 갔고 뭐 원익 QNC라든가 뭐 거의 쿼츠, 그렇죠. 쿼츠 이런 것들은 다 좀 못 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충분히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대감은 이제 엔비디아가 한다면 앞서 올라갔었던 종목 메모리가 업황이 턴을 한다면 그동안 못 갔던 소부장 전통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만약에 파운드리가 성공한다면 네. 저는 디자인하우스 쪽을 좀 디자인하우스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네. 저는 뭐 가온칩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AD 딱 세 개잖아요. AD 네. 테크놀로지랑 코아시아 이 세 종목은 네. 뭐 계속 봐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집의 영역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펜리스 네. 다음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그 수주를 진짜 받을 수만 있다면 네. 디자인하우스가 그 사이에서 당연히 네.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ARM 상장이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 쪽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직접 수혜를 보는 것은 사실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론돼서 어떻게 또 테마주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쪽에. 저는 오히려 그런 테마를 안 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타고. 네. 예. 상장 때문에 너가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거보다는 네. 그냥 삼성전자에서 3나노 파운드리의 성공 뭐 이런 뉴스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네.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대한민국의 디자인 하수가 너무 적어요. 네. 네. 좀 저기 제가 메모리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네. 비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성장을 너무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컸어야 되는데 못 큰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활성화를 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요즘에 또 그 상장된 회사 중에 파도인가요? 네. 네. 이것도 계속 또 얘기 나오고 진짜 있고. 네. 이렇게 네. 지금 많이 빠져 있네요. 제가 나올 때 11%까지 보고 나왔는데 네. 네. 이쪽이 수급에서 자유롭잖아요.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보호에서 풀리기 전까지는 그러니 이쪽에 먼저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위해서는 네. 또 이런 파운드리 커져갈 때 뭐 디자인 하우스 이쪽도 네. 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얘기 더 얘기해 주실 거 이 있을까요? 정도면 뭐 일단락 반도체에 대해서 한마디 이걸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이제 뇌피셜까지 네. 같이 딱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또 중점으로 삼고 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2차전지 쪽도 있죠. 네. 네. 요즘 2차전지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네, 2차전지가 한때 물론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부진한 얘기들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차장님께서는 2차전지에 대한 뷰나 시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편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마시고 예. 네. 댓글 차단. 예. 피디님이 다 알아서 피디님이 몸으로 떼우실 겁니다. 네. 불편하지 마시고 네. 솔직한 뷰. 네. 네. 기술적 영역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해도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 댓글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안 네. 보는 사람인데도 네. 네. 오늘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심리적인 에코프로의 기준 심리적 저항선이 100만 원이지만 네. 기술적 저항선은 요거보다 좀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예. 미세하지만 저점을 깬다라는 것은 직전 저점을 깬다라는 것은 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시도다. 그러니까 이유를 네. 갖다 대려고 하니까 100만 원은 지킬 거야 라는 심리적인데 이러다 보면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 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이거는 코멘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네. 이것이 120만 원, 130만 원 영역에 대해서는 그 쇼커버 들어오는 논리로만 계속 이야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업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예. 저의 바람이 있다면 네. 2차 전지가 예전에 셀트리온이 10만 원 갔었을 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갔었을 때 이것이 뭐냐 그래서 그때 셀트리온 주주들 공매도 금지해달라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8만 원 중반대부터 10만 원 이 박스권을 네. 1년 9개월 19개월인가? 1년 9개월인가를 네. 박스권을 그려요. 네. 그 가격대를 네. 그리고 나서 1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게 50만 원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가장 바람이 있다면 네. 지금 여기서 막 치고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테슬라도 지금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배터리 업체만 주구장창 가격 경쟁력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준다면 하지만 이것도 저의 바람일 뿐.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저께는 어떤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네. 잘못 최악의 시나리오는 카카오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말 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제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일단 이거는 절대적으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오늘의 음봉은
불편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양극재 쪽의 소재 쪽이 좀 더 약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약하고 그런데 혹시 이게 악재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다 반영해서 주가가 여기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지금 수급 논리잖아요. 수급 논리로서 대응을 해야 될 때 이 자리를 지켜줬어야 돼요. 수급 논리가 맞다면 수급 논리는 그 저항선을 딱 이렇게 붙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차트에서 딱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2차에 지켜야 할 지지선을 툭 치고 바로 올라가지 거길 붙어서 이렇게 기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관망으로 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는 9월은 포트 변경의 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너무 많으시다면 비중 조절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데드캣 바운스 나오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반등을 주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또 그렇죠. 올라갈 때는 못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비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죄송한 마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반영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액션 준비는 좀 하자라는 쪽도 반등을 줄 때 좀 액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해서 반도체 2000년지 대한민국의 두 축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또 시장에서 열심히 또 내가 주도주야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또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봇이고요. 두 번째가 AI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부터 AI가 접목되는 의료 쪽 이쪽 시장의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쪽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우리 차장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여기서 이 산업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성장 산업이고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뭐 주가 대응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충분히 후발주자 매수 대응은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발주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산업이 성장을 계속해 나갈수록 반도체 수요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 상장의 성장을 이러한 업체들이 뒤에 업체들이 더 밀어주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 구조의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완전한 주도로 등극할 때까지는 인공지능, 뭐 AI라든가 AI와 관련돼서 언어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이것을 의료와 접목시켜서 의료 기기 쪽 이쪽 다 맞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뭐 올라가는 날은 좋다 그러고 뭐 요즘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밀리거든요. 하지만 밀릴 때는 또 안 봐요. 빠질 때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셨다가 빠질 때 좀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로봇은 레인보우는 좀 많이 가가지고 또 오늘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른 날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장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 있습니다. 테마가 순환매가 이틀을 못 돌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 쫓아가면은 내일 먹을 게 없는 장이기 때문에 앞서 올라갔던 종목이 빠진다면 빠질 때 사면 또 내 차례가 반드시 오는 장이다. 그 테마의 순환매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인공지능,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원격 진료는 아직 오른 게 없어 보여요. 원격 진료는 사실 조금 다르지만 원격 진료는 지금 최근에 오른 것이 없고 지금 바닥에서 슬금슬금 모양 다져가고 있어 보이죠. 이지케어텍이 언제나 대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네요. 내일 하루 더 빠지면은 뭐 여기서 물리면 얼마나 더 물리겠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가겠네요. 뭐 이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요거보다는 좀 무게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업의 특성상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 없음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낌새 알고 제가 다 그렇죠. 여기서 화면을 탁탁탁
띄워주시니까 예, 제가 예. 되게 편하고 감사하네요. 너무 좋네요. AI입니다. AI. 네, 저랑 네. 케미가 되게 잘 맞으시는 느낌이 들어요. 맞춰드려야죠. 네, 이제. 사실 시황을 네. 우리가 대화도 없이 대본도 없이 저 혼자 써온 시황을 네.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까 좀 놀랬거든요, 사실. AI입니다. 저랑 케미가 되게 잘 맞으시네요. 예, 불러주십시오. 네네. 제가 가서 혹시 IBK에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대표님 방송 많이 찾아봐서 제가 좀 팬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건 논외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모든 IT 기기를 팔아먹을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어떠한 시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냐면요. 혹시 어렸을 때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키트. 예. 그거 해가는 시장이에요, 세상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여기다 대고 출동해. 내 앞으로 와. 그러면은 자동차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부웅 가가지고 내 앞에 오죠. 나오면서, 그럼 문 열면 탁 타가지고 어디로 가서 공격해. 뭐 그러면은 이게 뭔가요?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통신이 돼야 되죠. 6G 가야 되죠. 그럼 위성 띄워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프라 깔려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자동차가 센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차랑.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야 대화형 인공지능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걸 알아듣고 무슨 말을 알아듣고 지가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럼 결정 우리 내리고 차 안에서 뭐 하나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콘텐츠도 봐야 되고 뭐 이러한 세상을 가야 되는 거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 디스플레이는 사실 전혀 안 갔었다가 최근에 고개를 슬슬슬슬 들고 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OLED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OLED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시장에 투여되는 것은 아직 시작 단계의 즈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프로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채택하는 거잖아요. 채택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유, 저 종목도 정확하게 찍으시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을 좋게 이 종목 공부해 보실만 합니다. VTX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신기하네요.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우리 차장님께서는 만약에 세 섹터, 그러니까 AI가 있고 로봇이 있고 자율주행이 있다.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자율주행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 저는 그럴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 칩도 포함돼요. 그래서 칩스의 미디어라든가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이요? 칩이라든가 그런 칩도 텔레칩스까지 이런 칩들도 다 연결지어서 보면서 하고 있고 이제 이쪽은 좀 탄력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 있고 뭐 인공지능도 저는 다 로봇은 조금 제 느낌에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 레인보우가 계속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종목별로 해볼 만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 종목군에 많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벌써 지금 5가지 섹터를 그냥 후루룩 지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재미없어도 좀 성장과 함께 앞으로 봐야 될 섹터는 많다. 맞습니다.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우리 차장님의 인사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저희가 아예 그러면 너무 머니까 찾아가면 뵐 수 있는 거죠? 뭐 오시면 그럼요. 언제든지. 이제 고프로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실방으로 바로 그래도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경제사부 또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